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모종린 지음 알키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1부 오프라인의 미래 로컬로 수렴하다. 2부 새로운 오프라인 시대의 기획자 로컬 크리에이터. 3부 로컬 브랜드의 탄생 로컬 비즈니스 창업 가이드. 4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 5부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를 위하여.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오프라인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20년간 오프라인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골목 상권의 부상이다. 2000년대 초 오프라인 상권은 도심, 전통시장, 근린 상권, 단지형 상권 등으로 구분됐다. 여기서 골목 상권이 새로운 광자로 떠오른 것이다. 홍대에서 태동의 2000년대 중반 홍대, 가로수길, 삼청동, 이태원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골목 상권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다. 콘텐츠를 경험하는 문화지구다. 소비자가 창작자가 돼 지역과 골목의 오래된 문화를 새로운 도시 문화 트렌드와 접목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는 곳이다.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성수동과 같은 1세대 골목 상권은 골목 산업을 기반으로 연예, 디자인, 패션, 화장품 브랜드를 배출하는 하나의 도시 산업 생태계로 진화했다. 골목 상권은 고즈넉한 도심 주택가뿐 아니라 물레동, 을지로, 해방촌, 만리동 등 쇠퇴한 지역에도 들어서 해당 지역을 순식간에 문화지구로 되살리기도 한다. 골목 상권의 부상은 골목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더 큰 트렌드인 로컬 지향의 일부다. 로컬 지향이란 동네 단위의 생활권, 즉 로컬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이를 생산하는 이를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골목 상권이 로컬 지향을 대표하긴 하지만 상권에서만 로컬 지향 현상이 나타나진 않는다. 개성 있는 상업시설들로 로컬의 부상을 보여준다. 상권이 없거나 골목 상권으로 성장하지 못한 작은 동네에 들어선 수제 맥주집, 단지형 카페, 복합 문화공간 등은 지역 문화를 창조하며 비상권 지역의 로컬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로컬에 사람이 모이자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권도 로컬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백화점 푸드코트, 호텔 식당과 쇼핑몰의 동선을 골목길 형태로 디자인하고 인사동 쌈짓길, 한남동 사운드 한남, 가로수길 가로골목, 성수동 선수 연만 등 골목 지역의 골목형 쇼핑몰을 건설한다. 네오밸류, 태형건설과 같은 부동산 개발회사는 신도시 상가를 골목 문화로 구현한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개발한다. 리테일 산업이 로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정감 가는 오래된 건물, 특색 있는 공간 때문일까? 우리가 골목길을 떠올렸을 때 연상하는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 하지만 로컬 지향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키워드는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창조성이다. 사람들은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배어나온 개성과 다양성을 로컬에서 발견한다. 이는 획일적인 전통 상권에서 찾을 수 없는 요소다. 사람들은 단순히 로컬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로컬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로컬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리테일 기업과 부동산 개발 회사가 크리에이티브 로컬을 의도적으로 재현하기란 쉽지 않다. 물리적인 공간은 흉내낼 수 있겠으나 그것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다.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으로 간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이주 동기를 물으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지역에 정착했다고 대답한다. 나다움의 추구가 로컬과 로컬 비즈니스를 택한 이유다.
나다움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에게 로컬은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이다. 서울과 대도시 그리고 그것의 중심부를 나다움을 억제하는 기성문화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다른 사람이 계획한 미래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또한 그들은 지역과 상생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정신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다. 대부분 개인의 자유를 찾아 지역으로 이주하지만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일정 수준의 커뮤니티,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느슨한 연대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의 남은 사람보다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크기에 지역을 찾았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이유도 중요하다. 독립적인 삶을 실현하려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가 필요한데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특색이 있으면서 기반이 튼튼한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경험과 상품을 찾는 여행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도 지역 다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종사하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수없이 많다. 한국 로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골목 상권의 로컬 크리에이터는 처음에는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독립 서점, 수제 맥주집 등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 커뮤니티 호텔, 코워킹과 코리빙, 라운지와 살롱 등 사람과 장소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격의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다. 기술과 콘텐츠가 연결되면서 로컬 비즈니스는 앞으로 미디어, 액티비티, 제조업, 이커머스 등까지 확장된 전망이다. 오프라인의 새로운 기회를 선사할 로컬. 과연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까? 기회가 온 것은 확실하다. 시대적으로 한국이 로컬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 다양성과 개성을 요구하는 탈산업화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추진한 국가산업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2010년 이후 구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력 산업의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도 한국 로컬의 새로운 기회다. 2010년 이후 등장한 로컬 지향 현상은 크게 5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로 기성세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농귀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상회했다. 구성장세가 둔화했으나 코로나 시대가 촉발된 탈대도시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가 2020년에 시작된 제주 이민이다. 제주 이민 현상으로 제주는 로컬과 탈서울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셋째로 동네 지향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스세권, 홈 어라운드 소비, 스세권 등의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동네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동네 지향은 이를 가능하게 할 만큼 동네 상권과 인프라가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넷째, 장소 지향도 로컬 지향의 한 유형이다. 여행객들은 내가 있는 장소가 나를 말한다라고 말하면 사진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와 포토존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고향 지향 현상이다. 일반적인 언론 보도와 달리 서울과 고향에 대한 지방 청년들의 인식은 과거와 다르다. 리서치 코리아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대구 출신 서울 청년의 42%가 귀향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 생활에 지쳐 귀향해 농촌 생활에 적응해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서울에 대한 청년들의 전설을 대변한다. 로컬 지향은 2019년에 들어서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회자되는 트렌드가 된다. 로컬 담론의 물꼬를 튼 출판물은 어반 플레이의 로컬 전성시대다. 전성시대를 선언할 정도로 로컬과 로컬 비즈니스란 단어가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것이다. 로컬은 2021년 트렌드에 대한 각종 리포트들에서도 한 장을 장식하는 중요한 트렌드가 됐다.
빅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로컬과 가장 많이 연결되는 단어는 다양성이다.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나아간다면 로컬 중심의 삶으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친환경, 커뮤니티, 개성, 다양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로컬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로컬 트렌드에 부응해 2016년부터 지역생활 문화 청년혁신가, 즉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 서울 청년의 지역 창업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자체가 독립적인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로컬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컬 창업가들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체성이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비로컬과 같은 커뮤니티 미디어가 등장해 외부와 내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지역 내 커뮤니티도 상권, 지원기관, 코워킹 스페이스,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시대 정신으로 이해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등장도 로컬의 미래를 밝게 한다. 미스나가 게이코가 지적한 대로 MZ세대의 로컬 지향은 글로벌 현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청년, 잃어버린 20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일본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안으로 로컬에서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는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 미래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새로운 차별화와 자기 표현 기회를 찾을 것이다. 문제는 로컬 크리에이터 업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다.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있으나 로컬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교재는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는 사례 중심의 로컬 크리에이터 입문서다. 필자의 전자 골목길 자본론이 상권 단위로 로컬을 분석했다면 이 책은 로컬에서 기회를 찾는 창업가를 위한 로컬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스타트업과 스몰 비즈니스와 비교해 로컬 크리에이터의 차별성은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와 콘텐츠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경쟁력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첨단 기술과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 책은 로컬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지역성과 콘텐츠 역량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분석 툴을 소개할 것이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 강조하는 창업가의 덕목은 세계관이다. 필자가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에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에서 로컬을 창업하려면 뚜렷한 세계관을 갖춰야 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가는 길에는 기성세대 문화에 순응하는 가치관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인재상은 인문학을 세계관으로 세우고 사회과학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마인드를 키워 경제학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다. 그래서 책의 구성도 정체성 확립, 로컬 경제에 의해 로컬 비즈니스 모델 등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요구되는 일의 순서대로 꾸렸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두 갈래다. 첫째는 전국 브랜드로의 성장. 굳이 외국에서 성공 사례를 찾을 필요는 없다.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 강릉의 테라로사와 카페 보헤미안, 통영의 남해의 봄날, 부산의 삼진어묵과 덕화명란, 제주의 제주매거진, 서교동의 로컬 스티치, 연남동 연남방앗간의 참깨 라떼 등이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한국의 로컬 브랜드들이다. 두 번째가 골목길 자본론이 제시한 지역 발전의 로컬 크리에이터 패러다임이다.
동네에 골목 상권이 들어서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인재와 기업이 들어온다. 로컬 브랜드가 단위 기업에 의한 지역 발전이라면 동네 브랜드는 생태계에 의한 지역 발전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업뿐 아니라 도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해서 제시하는 모델은 미국의 포틀랜드다. 포틀랜드는 스스로를 작은 창작자와 메이커의 도시로 브랜딩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와 산업을 개척해 창조 도시의 교과서적 모델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포틀랜드는 어느 곳이 있을까? 한국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척할 다수의 포틀랜드가 번성하는 미래를 기대한다. 이 책의 일부는 탈산업화 시대의 로컬이 어떻게 기업과 상권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로컬 경쟁력은 코로나 위기로 더욱 중요해졌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소비자들이 더 많은 로컬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승자는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다.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 콘텐츠로 머물고 싶은 곳이 된 공간, 상가, 그리고 동네가 뜰 것이다. 2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아직 소수만이 선택하는 일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일반 창업가보다 뚜렷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나다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일과 삶을 통합해야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생존할 수 있다. 3부의 주제는 창업 가이드다. 로컬 비즈니스 형태를 앵커 스토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인프라 비즈니스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창업 방법론을 논의한다. 그리고 새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 기술을 로컬 콘텐츠 개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했다. 4부에서는 로컬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창의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삼는 로컬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융복합과 컬래버를 통해 시장의 다양한 콘텐츠 수요를 만족한다. 5부에서는 로컬 브랜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지역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필자가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적합한 생태계로 제시하는 모델은 소상공인 도시다. 공간, 쇼핑센터, 상권 등 오프라인의 주요 영역이 창조 커뮤니티라는 하나의 도시로 수렴하듯이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도 도시의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창조 커뮤니티로 정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로컬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오프라인 생태계가 서로 중첩된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커뮤니티, 로컬 비즈니스 모델의 집합체이자 동시에 오프라인 생태계인 것이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오프라인은 또한 각각 하나의 독립된 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티브 로컬을 각각의 판으로 나누어 읽기를 원하는 독자는 앞장의 로드맵을 참고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로컬의 주인공인 로컬 크리에이터의 일과 철학,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심 있는 독자는 2부에서 다루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일과 생활관, 3부 5장의 로컬 콘텐츠 개발, 2부 1장, 5부 4장에서 다루는 장인대학 순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로컬 비즈니스 모델은 3부의 로컬 비즈니스 창업, 4부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확장을 다루는 5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오프라인 시장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오프라인과 로컬 관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1부 1장에서 얘기하는 오프라인 시장의 역사, 5부 4장, 5장의 오프라인 시장의 생태계의 조건, 4부 16장, 17장에서 다루는 공간과 쇼핑센터의 미래에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오프라인의 미래, 로컬로 수렴하다.
1. 오프라인 시장의 오래된 미래. 오프라인 시장의 미래는 로컬이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로컬로 수렴한다는 의미다. 오프라인이 로컬로 수렴한다면 현대적 오프라인 시장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로컬이 기업과 상권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오프라인 시장의 발달 과정부터 살펴보겠다. 현대적 시장의 원형은 중세상업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상업도시의 중심지는 중세상인과 수공인들이 성안을 의미하는 부르고에 모여서 만든 시장이었다. 시장은 상공인들의 영업지이자 주거지였다. 거리에 맞닿게 매장과 작업장을 배치하고 위층이나 매장 뒤에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개념적으로 상가와 주거지가 한 건물에 있는 현대의 상가주택이나 주상복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6세기 암스테르담에 대한 기록은 중세 상업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서구 무역의 중심지답게 설탕, 향료, 커피, 도자기 등 수많은 신세계 상품이 항구로 몰려들었고 상인들은 이를 소송할 수 있는 운하와 창고, 거래소를 건설했다. 중세 상인 도시의 특징을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자. 첫 번째 키워드는 목적지이다. 중세 시장은 도시인에게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장소였다. 서커스, 놀이와 경연, 댄스 파티,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렸고 마술사, 음악가, 배우가 거리에서 공연을 했다. 귀족들이 저택에서 예술을 즐겼다면 평민은 시장 거리에서 문화를 향유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 가치다. 중세시장은 단순히 거래 장소로 그치지 않았다. 전술한 대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시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었다. 지역 정체성, 시장과 도시 공공재, 풀뿌리 협력 등의 공동체 가치가 시장에서 배양됐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상복합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세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상업, 작업, 생활 공간을 구분하지 않았다. 주거지의 일부가 공장이나 매장이었고 일부가 생활 공간이었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도심의 모든 건물이 주상복합이었다. 마지막 키워드는 혁신이다. 중세 경제에서 시장은 혁신의 장소였다. 13세기 이후 중세 도시가 무역이 확대되면서 중세 도시는 자급자족 경제에서 대외 무역 경제로 진화한다. 지역으로 분산됐던 시장이 통합되면서 계약, 사법 상인, 회계, 금융, 주식회사 등 원거리 거래를 지원하는 많은 시장경제 제도가 발명됐다. 제도적 혁신뿐만이 아니다. 상인과 수공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계, 종이, 출판 등 기술적 혁신도 일구었다. 현대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면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의 장소였다. 중세 상인 도시는 한마디로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일, 생활, 놀이를 근거리에서 해결하는 생활권 도시였다. 로컬을 일정 수준 독립된 생활권으로 정의한다면 근대 오프라인의 기원은 로컬이었다. 로컬에서 시작한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로컬로 돌아가고 있다. 19세기 가로상권, 아케이드, 백화점의 등장. 목적지, 공동체, 주상복합, 혁신 중심지로 기능했던 중세 상업 도시는 르네상스 도시를 거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근대 도시로 발전한다. 산업의 중심이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더 이상 자본가가 활동하는 무대가 아니었다. 도시 주민이 생필품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도시 곳곳에 들어선 공공시장이 번잡해지자 유럽의 도시는 야외 시장으로 운영되던 전통시장을 건물 안으로 모으기 시작한다. 시정부가 건설한 실내 전통시장은 주로 기차변 주변에 배치됐다.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가로상권은 19세기에 나타났다. 18세기 부르주아가 지배계급으로 부상하면서 도시 문화의 중심이 궁전에서 거리로 이동했다. 궁전의 전유물인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후원함으로써 스스로를 귀족과 차별화했다.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 등 우리가 향유하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시설은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물이다. 부르주아는 문화의 영역도 확장했다. 사람들이 거닐고 모이는 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했다. 도시의 거리를 산책하는 시민과 그들이 가는 카페, 술집, 잡화점 등 상업시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거리 문화가 도시 문화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새로운 부르주아 문화를 바탕으로 상업도시를 넘어 근대 대도시로 확장한 곳이 파리다. 부르주아 혁명의 혼란이 진정되는 1830년대 레스토랑, 카페, 가로등 등 우리가 근대 문화도시의 아이콘으로 여기는 거리 문화가 파리에 출현한다. 오염물로 가득했던 파리의 거리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거리 문화를 배경으로 산책자 중심의 파리의 보헤미안 문화가 태동한다. 이때 파리에선 양쪽으로 가게가 들어선 거리 위를 유리 천장으로 덮는 파사주가 유행한다. 1850년대 백화점이 등장하기 이전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던 상업지구였다. 영어로는 아케이드라고 불린 이 회랑식 상가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서민 문화를 관찰하기 위해 찾는 장소였다. 이 지역은 역설적으로 1930년대 독일의 문화비평가 발터 벤야민이 근대 자본주의의 물신성을 발견하고 비판한 장소가 된다. 파리가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있다. 1860년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한 조르주 오스만 백작이다. 오스만 백작은 파리를 거리, 마을, 공원, 공공미술 중심의 근대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오스만의 도시계획의 결과로 전차, 백화점, 레스토랑, 거리, 박람회, 미술관, 공원으로 대표되는 근대 문화가 탄생했다. 백화점이 새로운 상가로 등장함으로써 성 안의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시장 문화가 귀족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가로상권과 달리 특정 계층을 위한 백화점은 계급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현대 리테일의 시작과 진화. 필립 코틀러는 필립 코틀러 디테일 4.0에서 백화점의 탄생을 현대 리테일의 시작으로 평가한다. 19세기 중반 백화점이 등장하기 전 리테일은 전문성 있는 상점 주인 또는 운영자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방식이었다. 백화점은 대량 전시를 통해 경업을 중개하는 소매상을 대체했다. 백화점 중심의 리테일 1.0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유지된다. 코틀러의 디테일 2.0 시대는 1950년대 미국 중부 지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처음 등장한 쇼핑몰과 함께 시작했다. 쇼핑몰은 부동산 개발 회사가 다양한 리테일 브랜드를 유치하는 상가와 리테일의 운영이 분리된 형태다. 리테일 기업이 파워센터 또는 빅박스 매장으로 불리는 대규모 원스톱 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모델은 월마트가 개척했다. 월마트의 파워센터인 슈퍼센터는 1988년 미주리주 워싱턴에서 처음 개장했다. 월마트가 슈퍼센터를 시작한 후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이 주로 교외 지역의 대규모 파워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백화점과 달리 쇼핑몰과 파워센터는 전통시장의 거리 문화와 활력을 다양한 상점이 입점하는 단지 형태로 구현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다. 교외의 넓은 공간에 조성한 대규모 매장을 통해 백화점이 제공할 수 없는 소비자 경험과 엔터테인먼트를 공급했다. 또한 코틀러는 쇼핑몰 대중화의 원인을 자동차에서 찾는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늘어나며 개인도 많은 물건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테일 3.0 시대를 대표하는 이커머스는 인터넷이 대중화된 1990년대에 등장했다. 온라인 쇼핑 모델을 개척한 아마존도 1994년에 창업했다. 온라인 쇼핑의 혁신인 편의성과 소비자 참여에 있다. 코틀러는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거나 볼 수 있고 추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한다.
온라인 쇼핑은 가파르게 성장해 코로나 위기가 기승을 부린 2020년 3, 4분기에는 미국 리테일 시장의 14.3%를 점유했다. 오프라인의 역사는 리테일 4.0에서 끝날까? 코틀러는 새로운 유형의 리테일이 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를 온오프라인 융합 중심의 리테일 4.0이라 부른다. 황지영도 리스토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제로섬이 아니라며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연이어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점을 든다. 리테일의 미래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균형에 있는 것이다. 리테일 4.0 시대에는 온라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오프라인만의 감성과 경험을 제공하는 실력 있는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딥텍트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리테일 4.0 시대의 오프라인. 오프라인 기업이 딥텍트를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혁신적인 오프라인 기업에 대응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프라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고유의 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프라인 고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오프라인 기업은 새로운 리테일 환경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중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경험이 오프라인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는 위생과 쾌적성, 디지털 전환, 동네 경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공간의 안정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요구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늘어난 동네 소비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이중 오프라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트렌드가 소비의 로컬화와 직주 근접 선호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같은 자치구내의 직장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2018년엔 이미 50%를 넘어섰다.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직주 근접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를 부추긴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시 구조를 직주 근접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정부는 일자리를 생활권으로 분산하고 그곳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생활권을 완성하려면 상권이 필요하다. 스타벅스가 위치한 동네를 의미하는 스세권의 부상이 말해주듯 상업시설은 밀레니얼 세대가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오프라인 기업은 생활권 중심의 로컬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로컬화 전략이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삼는 브랜드가 넘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로컬화로 차별화를 꾀한다. 인터넷, SNS 등 새로운 기술이 로컬화 비용을 낮춘 것도 로컬화가 용이해진 요인이다. 최근 부상하는 로컬화 모델은 동네의 사랑방이다. 애플스토어를 도시 광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기업들도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동네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트렌드는 쇼핑센터에 대응해서 엿볼 수 있다. 쇼핑센터는 온라인 쇼핑의 부상,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다. 국내외 쇼핑몰은 재미와 결합된 쇼퍼테인먼트, 아트와 연결된 아트테인먼트 등 경험과 감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파워센터에 집중하던 한국의 유통 대기업들도 2010년 이후 온라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험 마케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네오밸류 손지호 대표는 미국의 오프라인 쇼핑몰 변천사를 1세대 네이버 후드상가, 2세대 광역 쇼핑몰과 파워센터, 3세대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설명한다. 지역 커뮤니티로 디자인된 상권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시간을 소비하는 쇼핑몰이 라이프스타일 센터다. 한국에서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네오밸류의 엘리웨이 광교다. 상가 이름이 엘리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신도시 상가에서 구현하려는 문화가 엘리웨이, 즉 골목의 문화다.
여기서 말하는 골목 문화는 기성세대가 골목을 연상할 때 떠올리기 마련인 추억이나 정감과는 무관하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민 문화와 취향 공동체가 만드는 새로운 도시 문화다. 네오밸류는 밀레니얼이 선호하는 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장소로 골목 상권을 주목한 것이다. 네오밸류만이 아니다. 호반건설, 이지스 자산운용, 이마트, 신세계, 대림건설도 거리 문화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의 아비뉴 프랑, 이지스 자산운용의 인사동 쌈짓길, 이마트 24의 대구 고성동 투가든, 신세계 동대구점의 푸드코트 루앙스트리트, 대림건설의 디타워와 디뮤지엄 모두 골목 문화를 재현한 쇼핑 거리로 조성됐다.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보여주듯 오프라인 상권의 감성을 주도한 상권은 골목 지역의 가로 상권이다. 예술가와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며 개척한 지역이기 때문에 힙스터 상권으로 불린다. 대도시 주거지나 재생된 낙후지의 상권으로 가치 소비, 감성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상권이다. 1990년대 힙스터 지역은 이스트 빌리지 등 뉴욕 맨하튼의 예술가 지역에서 시작해 브루클린, 퀸즈 등 전통적인 주거 지역으로 확산됐다. 한국 골목 상권의 기원도 1990년대 인디 뮤지션,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 콘텐츠 창작가, 외국인이 즐겨 찾던 개성있고 운영자의 취향이 담긴 홍대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시대의 북촌과 이태원도 각각 지역의 전통과 외국인 문화를 기반으로 뚜렷한 특색의 골목 문화를 개척했다. 홍대, 이태원, 북촌에서 형성된 거리 문화는 2000년대 이후 골목상권이라는 공간적 매개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골목 상권을 찾는 밀레니얼 세대는 골목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감성과 경험을 소비한다. 한국의 골목 상권, 미국의 힙스터 상권은 차기적인 소상공인과 예술가가 활동하는 주거 지역의 가로 상권이다. 많은 상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다른 상인과 협업하며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 일, 생활, 놀이를 같은 장소에서 해결하는 생활권으로 로컬의 전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